안녕하세요, 하이킹입니다. 어, 예금자보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고요. 오늘이 15일, 11월 15일인데 엊그저께 갑자기 요게 이제 확정이 딱 나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엊그저께, 네, 11월 13일 날 예금자보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여야 합의. 뭔가 보호를 해주고 국민들의 있는 돈을 재산을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 1억까지 해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 보호라는 단어가 사람을 약간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뉴스를 봐도 아직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게 없어서 그냥 이걸 그냥 속보라고만 나와 있고, 근데 이게 보호해주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금자 보호법은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도 있어요. 해외에도. 그래서 보시면 해외 기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약간 TMI인데 그냥 어디 가서 이 정도 알면 똑똑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만 달러, 약 3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환율로. 유럽은 뭐 한 10만 유로, 네, 한 1억 5천. 일본은 1,000만 엔. 이 원래 1억 정도였는데 요즘 막 엔화 또 요동치면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5천에서 1억이면 세계 기준하고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그 정도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보시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여태까지 2001년도에 5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23년 동안 5천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지금 이제 올린 거예요. 그게 2001년도 이전에 2천만 원이었는데 5천으로 한번 올리고 그 상태로 23년 유지되다가 이제 1억으로 올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건 이거예요. 결국에는 최저시급 GDP가 올랐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 올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보시면 한 30년 동안 한 10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 대비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너무 안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결국 국민들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먼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 저 포함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뭐 역사부터 시작해서 슬쩍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경제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1929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때는 뭐 거의 코로나처럼 경제 전염병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미국의 2만 5천 개의 은행이 9천 개가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이 무너지면서 세계로 번지고 뭐 한 10년 가요. 그래서 이때가 경제 대공황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뭐 저희 나라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긴 하죠. 그래서 이때 나온 이야기가 이제 뱅크런이에요. 뱅크런. 네. 예금자 보호에 대한 이제 역사인데 은행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괜찮은 은행, 뭐 지금 신용이나 아니면 재무제표가 이상이 없는 은행인데도 예금자들이 우리가 내가 맡긴 은행도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결국니까 불신이죠. 은행을 못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금을 인출하러 뛰어가서 줄 서서 막 했던 행동들이 뱅크런이 됩니다. 뱅크런. 그래서 은행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긴 거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그냥 요즘은 모바일 뱅킹으로 터치 몇 번으로 돈을 입금을 하고 예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뢰가 무너지면 굉장히 무서운 경제 공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지금 정부도 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은행은 예금을 받고,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죠. 네.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자를 받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죠. 이자로 먹고 사는 기업이에요. 네. 이자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망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은행 기준으로 한번 좀 이 그림을 은행 기준으로 조금 바꿔서 글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출자는 우리 원래 기한의 이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기한의 약속이라고 좀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은행은 결국 돈이 급해도 대출을 해주는 대출자에게 서류를 썼잖아요. 서류를. 자설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갚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중도에 좀 더 빨리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겠다. 뭐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돈이 급하다고 은행이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예금은 은행 기준에서 우리가 돈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우리한테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행의 채권자가 되는 거고. 대신 이게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은행한테 언제든지 뺄 수 있잖아요. 은행은 바로 돌려줘야겠죠. 이게 약간 좀 달라요. 은행 기준에서 봤을 때. 네. 대출은 빨리 달라고 할 수 없지만 그냥 달달이 받는 걸로 가야 되고 내가 예금을 받은 거는 돌려달라고 할 때 바로바로 돌려줘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잃으면 뱅크런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율이 얼마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7% 빼고 93만 원은 대출을 해줘도 되는 게 그냥 우리나라 은행의 지급 준비율입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돈이 많이 없어요. 내가 예금을 많이 했어도 그 은행을 갖고 있으면 잊어줘야 되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은 거죠. 많이 갖고 있으면. 근데 거꾸로 내가 누군가한테 대출을 해주면 더 큰 이자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행 기준의 돈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모바일 시대잖아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요거 그냥 어플 하나 터치하면 은행이 열리고, 네, 은행이 열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산저축은행 파산할 때도 이것도 사실 이제 거의 뱅크런 하다시피 해서 저축은행들이 다 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뱅크런이 줄 서는 시대가 아니라 네, 5G 시대예요. 터치 몇 번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를 잃으면 바로 뱅크런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이걸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거나 좀 네, 그걸 준비한 거다라고 뭐 이렇게 약간 정부 표현이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약간 저는 공감을 못 합니다. 네, 요거를 이제 좀 정부의 역할로 봤을 때 정부는 그래서 예금자들한테 계속 신뢰를 줘야 돼요. 이상 없어요. 뭐 5천만 원까지 이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정부가 신뢰를 제일 주는 데가 어디예요?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냥 우체국으로 가세요라고 광고를 더 하면 될 거를 이번에 예금자 보호 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5천을 1억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속뜻이 있다.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네, 돈으로 대출해서 이익을 봐야 되고 정부는 이 은행들이 죽지 않게끔 살려야 돼요. 그 이유는 사실 이 PF, 부동산 PF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죠. 네, 부동산 PF. 24년도에 나온 기사들만 봐도 그냥 계속 부동산 PF 리스크, OK저축은행, 네, 금융당국, 뭐 압박, 부동산 PF 불시, 구조조정, 다 저축은행. 그러니까 결국 이 금융권 살리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5천에서 상향하는 거, 네, 저는 뭐 큰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5천만 원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뭐 카카오뱅크, 뭐 K 뭐 이런 하면 6개예요. 그럼 내가 현금을 3억을 들고 있으면 6군데로 분산해서 예금을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여야 합의로 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게. 네. 그래서 보면 국민들이 알아야 할 설명은 없어요. 그리고 5천만 원 1억으로 확대를 했고 보호라는 단어만 들어오고 한도 보호 이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네? 라는 생각만 들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태까지는 그냥 좀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그냥 이 속 이야기, 제가 보는 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금자 보호의 진실 이제부터 보셔도 충분합니다. 일단 예금자 보험공사를 줄여서 예보라고 합니다. 예보. 예보는 저축은행 아까 보여드린 부산 저축은행 2011년도 그 사태 때문에 미회수액이 8조 5천억이에요. 8조 5천. 이게 2023년 기사입니다. 23년 기사. 그런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전체 금융 예금의 49.7%는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이에요.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전체 금융 예금 중에 5천만 원 이상인 게 49.7%래요. 그러면 약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그쵸? 50% 정도가 보호받지를 못하는데요. 왜? 24년 동안 이 한도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 의원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약간 꼬았네? 제가 그랬잖아요. 뉴스에 숫자가 나오면 꼬였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10년 새 얼마. 근데 결국에는 이 예금액이라는 이 예금액 보호 안 되는 금액 예금액 약간 50% 여기에 함정이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쪼개서 은행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은행을 쪼개서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봤어요. 다시 한번 좀 보면 23년도에 이런 논의를 이미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번 총선 이후에는 없는 분인데 이전에 국힘이었던 윤창현 의원이 이렇게 보여준 뉴스 기사 제가 따온 건데 여기 있더라고요. 5천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이 은행은 97.8%래요. 그러니까 예금액이 아니고 예금자 수 사람 아까는 예금액 이번 예금자로 보자는 거. 예금자. 예금자가 국민이겠죠. 예금액은 국민이 아니죠. 그러면 98%가 넘는데요. 예금자는 5천만 원 이하. 그럼 결국에 대부분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5천만 원 유지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은행은 97.8%, 네, 이렇게,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거. 저축은행. 말 많은 저축은행도 96.7%. 그래서 5천만에서 1억 상향하는 걸 조금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1억으로 상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금자는 사람은 98%에서 99%로 돼요. 결국에 1%를 위한 상향이 돼버리는 순간입니다. 상향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건가? 라고 봤을 때 이 국제적으로 예금보험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국제적으로 예금보험기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권고 기준. 네. 국제 권고 기준은 90에서 95%예요. 보시면 금융위, 네, 국제기구 권고 수준 충족이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9월 28일이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아주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국제 예금 기준으로도 충족하고, 문제가 없는데, 이걸 왜 할까? 왜? 그럼 왜라는 게 있었잖아요. 왜? 그거를 이제 한번 보면 그 왜는 저는 이 보험률에 좀 초점을 잡았어요. 제가 잡은 건 보험률에 초점을 잡았어요. 일단 은행은 우리가 5천만 원을 보호를 어디서 하냐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내어줘요. 그래서 저축은행 사태 때 돈을 다 내어주면서 마이너스를 친 거고 그 예금보험공사는 여기서 은행이나 보험사나 저축은행 이런 데서 보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전세 보험도 보험료를 낸 다음에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걸 받기 위해서 은행도 보험료를 냅니다. 은행은 그나마 좀 안전하니까 보험료가 싸고 보험사가 그 다음 비싸고 저축은행은 아무래도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저희도 연체가 늘어나면 좀 이게 늘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높아요. 그래서 재무 상태가 좀 나빠지면 여기에 할증 10% 붙여요. 그래서 저축은행은 최대 0.44%까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0.44%까지. 그랬을 때 예보 보험률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기억한 상태에서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가 조금 높아요. 평균 3.9%. 그래서 현재 좀 은행보다 저축은행으로 좀 돈을 보냈으면 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PF로 부실 너무 많으니까 저축은행이. 근데 정부가 볼 때도 저축은행이 한번 무너진 경험이 있으니까 약간 좀 쫄린다?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그림은 은행에다 넣지 말고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1억까지는 안전하게 넣으세요. 그러면 평균 3.9%는 이율을 받으니까 약간 좀 이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예금자 보호 상향을 안 반기는 은행하고 저축은행 안 반긴대요. 이들은 안 반긴대요. 왜? 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이제 좀 초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예금자 보호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5천만 원을 1억으로 내 돈을 1억까지 보호해주네? 약간 이런 거에 방점을 찍는데 보험료 부담이 커져. 근데 원래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은행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저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걸 어떻게 메꿀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보험료가 커진다는 건 예금에 대한 금리를 낮추고, 은행이 나한테, 줘야 되는 이자 있잖아요. 네. 내가 뭐 5천만 원, 1억을 넣었어. 그럼 3.9% 정도 되는 거를 3%로 낮출 수도 있겠죠. 일반 은행은 지금 2%대를 1%로 낮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벌써, 예금 금리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벌써. 은행들은, 이미 그거를 되게 조금 이렇게 낮춰요. 네. 한 번에 1% 하면 좀 크니까 0. 몇 프로, 0.2%, 0.3% 이렇게 낮춰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지출, 비용 요걸 좀 줄이고 나한테 받는 거는 올리면 이게 기업의 기본 그거잖아요. 네. 지출 줄이고 그 다음에 이득을 올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에 정부가 이거는 국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근데 뭐 또 약간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부동산 PF가 만약에 완전히 망가져서 저축은행들 다 쓰러지면 결국 또 국민들이 망한다라는 뭐 어떻게 보면 프레임 그런 이야기로 들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해도 쓸모없는 걸로 새는 돈만 좀 잘하면 충분한데 좀 아쉽다. 네, 좀 아쉽다라는 거랑 이런 걸 좀 알려줄 때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금융위가 예금자 보호 권고 기준을 넘지 않는다 정도로만 말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네, 이건 좀 피부로 와닿는 건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냥 제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딱 1년만 지나면 네, 제가 1년 뒤에 다시 얘기할 수도 있는데 1년만 지나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예금금리 떨어져 있고 대출금리는 평균이 좀 올라가 있고 그게 어디선가 주택담보대출 못 건들면 신용대출 건드리겠죠. 사업자대출 건드리겠죠.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좀 약간 AI 이런 거 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좀 활용하고 있는데
네, 그냥 정치인, 약간 악마 같은 정치인들이 서로 손잡고 있는 모습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더라고요. 네, 약간 악마한 디테일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늘 아쉬운 건데 이렇게 좀 국민들이 숫자에 좀 잘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네, 정치하고 숫자에서 네, 좀 숫자를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숫자의 부분에 우리나라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15일 오후 4시인데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네, 좀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